당신이 던져주신 질문, 정말 악필이 성적에 영향을 미칠까? 특히 뭐 서술형이나 수학 풀이 과정 같은 거요. 네, 그렇죠. 오늘 이 딥다이브에서 바로 이 문제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보내주신 여러 연구자료, 또 교육 현장의 목소리들을 좀 보니까요. 이게 단순히 글씨가 예쁘다, 안 예쁘다 이걸 넘어서는 문제 같더라고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이게 평가의 공정성이나 결과에 진짜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게 오늘 저희의 미션입니다. 네, 여기서 핵심은 뭐 미적인 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요. 알아볼 수 있느냐, 바로 이 가독성 문제입니다. 아, 가독성? 네, 내용을 파악하기 힘든 글씨가 평가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도 있고 네. 또 어쩌면 더 흥미로운 간접적인 영향도 있거든요. 간접적인 영향이요? 네, 특히 서술형 답안하고 수학 풀이 과정 이 두 가지에 좀 주목해서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먼저 자료들에서 말하는 악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? 그냥 미적으로 좀 부족한 거랑은 다른 거죠? 그렇죠. 단순히 못생긴 글씨라기보다는 채점자가 봤을 때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글씨, 그걸 말하는 건데요. 예를 들면요. 예를 들어서 글자 형태가 너무 불규칙해서 해독이 잘 안 된다거나 아니면 기호를 썼는데 이게 파이인지 카인지 애매하다거나 아, 그럴 수 있겠네요. 네, 또 답안 전체 구성이 너무 산만해서 이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파악하기 힘들 때,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거죠. 제일 확실한 문제는 역시 채점자가 딱 보고 못 알아보는 거겠네요. 그럼 뭐 감점을 피하기는 정말 어렵겠어요. 맞습니다. 그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도 인터뷰에서 알아볼 수 없는 글자나 기호는 감점 처리될 수 있다. 이렇게 명확히 언급을 했더라고요. 그렇죠. 실제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 파이랑 카이 사례처럼 학생은 분명히 맞게 썼는데 채점자가 잘못 봐서 오답 처리되는 좀 안타까운 경우도 생기고요. 근데요, 단순히 못 알아봐서 감점되는 거 말고 혹시 글씨체 자체가 주는 그런 인상, 그런 게 점수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까요? 이게 혹시 그 후광 효과 이야기인가요? 아, 정확히 보셨습니다. 그리고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. 네. 그 스티브 그레이엄 박사 연구가 아주 대표적인데요. 내용은 그냥 평균 수준인데 이걸 아주 단정한 글씨로 쓰면요. 상위 15% 수준의 점수를 받았대요. 와, 근데 똑같은 내용을 아주 지저분하게 막 흘렸으면 하위 16% 점수를 받았다는 거예요. 내용은 같은데도요? 네, 내용은 똑같은데 글씨 하나 때문에 평가가 이렇게 극과 극으로 갈릴 수 있다는 거죠. 와, 그 정도 차이면 이건 그냥 뭐 인상이 좀 더 좋네 이 수준을 완전히 넘어서는 문제인데요. 평가의 객관성 자체에 좀 의문이 들 수도 있겠어요.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. 그래서 다른 여러 연구들에서도 비슷한 결과들이 계속 나옵니다. 아, 다른 연구들도요? 네, 채점자들한테 내용만 보고 공정하게 평가하세요. 이렇게 지침을 줘도요. 자기도 모르게 단정한 글씨에 좀 더 긍정적인 인상을 받아서 후한 점수를 주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. 무의식적으로요? 그렇죠. 이게 뭐 채점자가 일부러 편파적으로 하려는 악이라기보다는 그냥 인간의 자연스러운 인지적인 편향에 가깝다고 봐야겠죠.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평가의 공정성에 분명 영향을 미치게 되는 셈이고요. 특히 수학 같은 과목은 반만 맞아서는 안 되고 그 풀이 과정의 논리가 중요하잖아요. 이런 과목에서는 악필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겠네요. 네, 맞아요. 수학에서는 이게 문제가 좀 더 복잡하게 얽혀요. 일단 불명확한 숫자나 기호, 이것도 문제고요. 네. 또 풀이 과정 자체가 체계 없이 그냥 뒤죽박죽 써 있으면 채점자가 학생의 그 논리적인 사고 과정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지죠. 그렇죠. 뭘 보고 채점해야 할지. 여기서 더 나아가면요. 학생 본인이 자기가 써놓은 숫자나 기호를 잘못 읽는 경우도 생겨요. 그래서 계산 실수를 하거나 아, 자기가 쓴 걸 자기가 못 알아봐서요. 네. 아니면 나중에 검토할 때 자기 풀이 과정을 이해하기 어려워서 오류를 발견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. 일종의 자기 페널티가 발생하는 겁니다. 허허, 그렇군요. 결국 이게 남한테 잘 보이려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는 좀 정돈된 글씨, 체계적인 풀이가 필요하다는 거네요.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. 단정한 글씨와 체계적인 풀이가 채점자를 위한 배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 실수를 줄이고 정확성을 높이는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거죠. 그럼 한국 교육 현실에서는 이런 부분이 좀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까요? 아무래도 경쟁도 치열하고 하니까요.
그럴 수 있죠. 공식적으로는 글씨 자체를 채점 기준에 넣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알아보기 힘들 경우에는 감점될 수 있다 이런 단서가 붙잖아요. 네, 항상 그 말이 따라붙죠. 그리고 뭐 예전 얘기지만 경쟁에 아주 치열했던 시험에서는 악필인 합격자는 찾기 힘들었다.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. 또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글씨, 서를 중시했던 신원서판 이런 문화적 배경도 무시할 순 없겠죠. 무의식적인 편향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아예 없다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을 쭉 종합해보면 어떤 결론을 좀 내릴 수 있을까요? 분명한 건 알아보기 힘든 글씨는 직접적인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다. 네, 그렇죠. 그리고 설령 알아볼 수는 있더라도 무의식적인 후광 효과 때문에 성적이 좀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. 이거네요. 특히 논리적인 흐름이 중요한 서술형이나 수학평가에서는 더 그렇고요. 맞습니다. 여기서 핵심은 예쁜 글씨를 써야 한다는 강박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. 그보다는 명확한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글씨. 이걸 생각해 봅니다. 아, 명확한 의사소통. 네. 당신의 그 소중한 지식과 노력이 글씨 때문에 오해받거나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소한의 가독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중요한 거죠. 꾸준히 연습하는 것도 좋고 답안을 좀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겁니다. 네. 오늘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요즘 점점 손글씨로 뭔가를 평가하는 일이 줄어드는 디지털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. 그렇죠. 자, 이런 시대에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을 명확하고 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, 이건 과연 어떤 다른 형태로 중요하게 나타날까요? 예전 손글씨에서 요구됐던 그 명료함이라는 가치가 이제 키보드나 다른 소통 방식에서는 어떻게 발현되고 또 평가받게 될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.